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회원님과 의성김씨 문종 동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영남유학연구회 종가문화과정 대강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로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남유학연구회는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우리 회원들은 주로 영남의 육아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 2005년 9월달에 우리 영남유학연구회가 발족하여서 그동안 약 6년간에 걸쳐서 국내외 저명한 학자를 모시고 97차례에 걸친 원래 강좌 특강을 개최한 바 있고요. 20번에 20차례에 걸쳐서 경남북 주요 지역을 선연 유적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과 주자, 복건성을 위주로 한 주자 유적지, 또 뒤로 열하일기를 따라서 우리가 3차례 중국 답사를 거행했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되는 영남유학연구회 종가문화과정은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탐색을 해보자, 그렇게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번 강의부터는 영남 지역의 주요 종가의 문화 그리고 제향된 불천의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또 연말이라서 여러 모임이 한데 겹쳐서 오늘 오시려고 했던 우리 회원들이 상당수가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진행되는 우리 종가문화과정은 우선 2차로 24강을 이미 배포해드린 안내서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오늘 강의를 맡아주시는 고려대학교 김은종 선생님께서 잠시 별도로 지금 연구하는 관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6시 10분에 제가 모시기로 했고요. 우선 우리 종가문화과정에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하기 앞서 우리 새로 회장님을 김창진 회장님으로 여러 회원들이 추천을 받아 추대를 했는데 김창진 회장님께서 우리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좀 몇 분 더 쓰면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를 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 되셔서 회장님의 뜻을 받아서 회칙 일부를 개정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남유학회 회원 여러분 다 좋으시지? 예, 그렇게 여기서 손들고 이래보다는 이렇게 결의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여러분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대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여러 유림단체에서 폭넓게 우리에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회원 가운데서도 이만큼 덕망을 갖추신 분들이 여러 분이지만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다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우리 김창진 회장님을 이번 종가문화과정의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초대 겸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회장님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마이크를 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진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일순이 불순하고 갑자기 추워진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그 열성을 증명하는 듯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부설 영남유학연구회 종가문화 과정입니다. 개강식과 동시에 여러 회원님들에 의해서 추천받은 유학회 대표 유학회원 저는 김해 부인 사면파 김창진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데는 여기 모인 선후배 여러분들이 저를 이런 어린 옛날에 전부 다 어떤 서원이나 한교에 가면은 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학생이다. 사실상은 현대에는 맞지 않는 거지만은 직함도 없이 무조건 다 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외에는 그죠. 선후배분들이 유학이라는 것은 유학생 반장이다. 다 같이 우리가 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뽑아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세개 과정, 1개 과정이 2년씩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여 회의 강좌와 그리고 20여 회의 답사를 거쳐서 제가 거의 모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개헌상을 받을 만한 모범생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별다르게 무슨 전공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회원들도 비전공자이지만은 또 전공자라 하면 제가 한문학회 등등 유림단체에서 발표하는 교수님들은 주로 문사철,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우리 선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에 못지않게 각 문중마다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로 유학을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그 문중 종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약 한 30여 년 공직하다가 5년 전에 스스로 자퇴를 했다. 즉 명예퇴임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임을 하고 어쨌든 명예퇴임을 하고 뭔가 자기가 퇴임 후에 계획을 세워서 백수건달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6년 전부터 우리 유학연구회가 개강 초 2009년부터 제가 여기에 자원해서 새삼스럽게 저의 전공은 자연과학입니다만 유학과로 전과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회원님 분들이 과거의 직업이 공무원이었던 아니면 회사원이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가릴 것 없이 인생 후반기인 50대 후반 이전까지는 열심히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고생해 왔지만은 그 공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굳이 이 나이에 무슨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하니까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이들 자식들을 거의 다 출간을 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우리 다 같이 이 유학회에 나오셔가지고 후세들을 계도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도 이제 지하철 공짜 지공 그사라고 하래요. 나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현덜근이가 경로당 입학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연령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간다면은 그 경로당에 가서 방도 씌우고 라면도 끓이고 해준다 그러대요. 그래 그게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가 많이 입학하셔서 오전에는 고속으로 오후에는 예를 들면 경로당에 가서 오후에는 오갈 데 없는 등산을 간다든가 그런 일로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해서 여러 회원님들이 이곳 대구에 거주하면서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난 뒤에
자기가 살던 고향 세거지에 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텃밭이라도 일구면 안 되겠느냐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 인근 향교나 서원 대학 평생교육원 인대 소일거리로 큰 부담 없이 뭐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치매를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도 되고 아마 누구든지 대부분 사서 삼경을 이런 곳에서 아마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유학 경쟁에 대한 상식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유학연구회에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남유학회는 그간 짧지 않는 시간 6년 동안 유학의 일반론, 유학 경전 이해, 여말 조선 초에 유명한 포원, 야은, 퇴계, 남명을 위시한 유명 선현들의 생애와 유학 사상에 대하여 유명 대학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학, 한문학, 국문학 그리고 사학, 철학과 전공의 교수를 모시고 값진 특강을 듣고 그 어른들의 도산서원 모신 그 어른들 모신 서원이라든가 향교를 답사하면서 그 선생들의 생애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멀리 이 곡부 아니면 공명자를 모신 거기도 가고 세 군데 좀 전에 다녀왔습니다. 와서 체험을 그대로 공부한 대로 유학 경진에서 공부한 대로 체험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유림의 육아 후에는 이와 같이 선현들의 숭고한 선비 정신을 갖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비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리학에 입각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를 지켜서 불수를 알아 도리를 다 하면서 주장하게 이념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이미 예지의 유학의 본론을 생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유학회 모임의 취지와 의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4차 과정 다시 말해서 유학 문화 강좌에서는 불천을 모시는 종각뿐만 아니라 여러 성씨의 시조라든가 중시조의 문중 종각을 또 참여하여 자신들의 종각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선조의 행적을 알리려는 종손 대종회장 사문을 모시고 해설을 듣고 또 제실과 종택 등을 답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굳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웃 사촌들에게도 아는 지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서 많은 우리 회원을 모셔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인사 말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께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 내용 또 이거를 좀 보다 더 활성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번 우리 종가반역 문화과정에서 같이 일하실 그럴 분들을 회장님께서 소개하고 위임하고 위촉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를 맡으면서 뭔가 지금까지보다도 확실한 운영과 그리고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부회장 간사 여러분이 그 명단에 나와 있는 분을 우리가 전화로 개인적으로
위촉을 해서 거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자문위원 12명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유학회 회원들 중에서 대부분 60대입니다만도 70대의 연령이 드신 분들을 모셔서 같이 우리 유학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거기에 자문위원회 양우석 씨 그리고 건덕원 씨도 추가됨을 알립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원진 실무진 자문위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위촉을 다음 달에 정식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우리 영남문화연구원의 정우락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겨우 틈을 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남문화연구원 맡고 있는 정우락입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쌀쌀해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밤에 만나게 돼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영남문화연구원은 크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 같은 경우는 종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국의 종가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지금 한 40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0건을 만들 겁니다. 100건을 만들면서 거기에 책에 포함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또 DVD로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들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중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학문적인 어떤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대 연구로 영남 종가의 특히 이제 경북 종가의 생활문화를 지금 그 학술진흥재단 요즘 바뀌어가지고 한국연구재단인데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토대 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문화가 굉장히 영남을 이해하는데 특히 이제 경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세계유산으로 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제가 책임자가 돼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번역인데, 사실 번역도 사실 그 문중에 대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훌륭한 조상들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체로 문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선정을 해서 번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으로 한 30년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집이라든가 고사당집 등등이 이미 나왔죠. 지금도 입제집하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연구 번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강좌는 이 번역하고 바로 연동을 시켜서 학문 연수를 시키기 위한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사서라든가 그 다음에 근사업 등등이 그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피곤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치유의 문학 강좌를 엽니다. 그게 마음과 그 다음에 가정, 다 이게 사실 붕괴 직전에 있죠. 마음도 피폐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정. 사실 죽음을 살려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죽이면은 삶이 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죽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죽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삶마저 죽는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부터 죽음까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치유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내년 이제 4년째 할 텐데 그때는 가정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부분 있죠. 영남유학회에서 하는 그 영남문화연구원 산하에 영남유학연구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회원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사실 이 부분이 있죠.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6년이 지속됐죠. 생원과정, 문과과정, 그다음에 생원과정, 진사과정, 문과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부와 그다음에 무이산, 그다음에 국경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 6년을 마치고 이제 오늘 새롭게 강좌를 마련하면서 역시 우리가 해왔던 이런 것들이 종가니까 이 키워드하고 강좌를 접목시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여기에 계시는 회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영남의 정체성 안에 이제 종가가 있고 종가 안에 보면은 접빙객과 그다음에 봉제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 문화가 나오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설정되고 폰랩이 이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 옆집 이야기고 우리 집 이야기고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폰맥이 영남은 그렇게 이제 얽혀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강좌를 이제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여기에 회장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듯이 당분간은 프로그램대로 대체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 조금만 어떤 변개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학부모 집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강이면서 사실 우리 영남에 여러 종가가 있지만은 학부모 집안 같은 경우는 문세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죠. 또 잘 문화가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학부모 개강식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이렇게 강의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짚어주실 그런 분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개강식이면서 이제 그 학부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으로 보기에 그 자리에 딱 맞겠다 싶어서 고려대학교에 김은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은동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학부모의 후손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문학계의 큰 별이십니다. 굉장히 만나기 어려우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김은동 선생님 모셨는데 우리 종가 이야기, 특히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어떤 영남의 어떤 인문학 자산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종가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지금 굉장히 약간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빈자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아마 홍보가 이제 조금 덜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조금 창성하고 왕성하게 이렇게 이 모임이 의미 있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저희들 매진해서 좋은 학습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은종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우락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김은종 선생님은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후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이시면서 고려대학 고전번역학회
회장을 2011년부터 맡아고 계십니다. 그동안 특별히 이 선생님께서는 인문학 명강 동양고전 비롯해서 한자의 뿌리 정다산의 이 주자집 논어집주 비판을 비롯해서 정다산에 관한 연구 업적이 참으로 많으신 큰 학자이십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원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이 유학 연구의 그 동가문화 강좌라고 제가 여기 와서 방금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 동가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현상입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동가문화가 형성된 것은 16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별 동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각 이 시적별로 쭉 조상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그게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좋은 이 문화 이 정신이 후대에 또 남아서 계속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이 있어서 또 이 지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정우락 교수님께서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말씀하신 바람에 낯을 좀 뭐라고 좀 부끄러워서 낯을 잘 못 들겠습니다. 사실 이 학계의 큰 별이고 훌륭한 분은 정우락 교수 본인이 그랬습니다. 본인 얘기를 남의 얘기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면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과공 비례라고 하면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이 정우락 선생은 한강 정구 선생 이후에 집안에서 나온 가장 큰 학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막 누구나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실제로는 이 김종길 대학공동선이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맞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사실 본인이 또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게 아닌가 이런 고려하셔서 안 나오신 걸로 그래서 아마 저를 내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길 이 동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고라계의 황제 급인데 우리나라에 뭐 고라가 유명한 고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고라가 고구라, 신고라 두 파가 있는데 이 고구라에 가운데 보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백기환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배추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시라손이나 김두한이와 이 주먹으로 맞짱을 떠도 뛰지 않는다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방구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장기산으로 유명한 황석영 작가입니다. 네, 이 세 사람은 이 고구라 누구나 인정하는 고라이고 또 신구라가 있는데 신구라는 누구냐면 이제 저하고 뭐 동료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 도월 김용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누구냐면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유명한 다 아시죠? 유홍준. 네. 거기다가 한 사람을 또 보태는 누구냐면 바로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어령 선생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백구라, 방구라가 다 80대인데, 나머지는 전부 70대예요. 그런데 이어령 씨가, 이 80대 중반인데 어떻게 해서 신구라에 들어가 있냐?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방구라가, 무슨 말을 하셨냐면, 걔네들이 무슨 고라라고? 걔 신구라를 보고, 걔네들은 고라가 아니고 교육방송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인생이 없잖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걔네들 고라에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김용옥 하고 이 세 사람이 유홍준, 이은혜는 다 박사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세 사람은 전혀 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뜨겁고 맵고 짜고 신 온갖 걸 다 겪은 그래 진짜 고라가 나오는 것이지 그 교육방송을 어떻게 고라라 부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올리냐면 이 신고라 고구라 다 합쳐도 김종길 고라한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아까운 것이 1시간 반에 2시간을 김종길 고라를 모셨으면 정말로 재미있을 텐데 역시 김종길 고라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고라는 되게 그 고기를 가지고 비겼는데 대왕고래 고라입니다. 저는 저도 뭐 고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끼워줘서 스스로 자칭 멸고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멸치고라입니다. 제가 제 급수가 이 멸치급하고 이 고래급인데 여러분 오늘 참 훌륭하게도 김종길 고라를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 원장님 다음에 김종길 고라를 진짜 불러서 정말 고라의 진술을 그것도 자리를 줘야 돼. 한 2시간짜리 그냥 뭐 한번 했다면 3시간 4시간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학봉 선생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객관적으로 조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원장께서 저를 학봉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그 방손입니다. 그 형제가 5분인데 저는 둘째 분의 집안입니다. 그 학봉 선생님 4째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참 귀가 아프게 학봉서의 얘기 들었고 또 학봉에 관한 논문도 몇 번 쓰고 하다 보니까 학봉서의 어떤 분인가를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 안동에 가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아주 어떤 고라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안동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더니 연가대왕이 명물 보더니 넌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잘못 왔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그 영감이 한 분이 용수를 쓰고 길가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용수가 뭐냐면 죄인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죄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덮어 쓰고 그럼 선생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바로 학봉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에이 영화라는 그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용수를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화애가 누구냐 바로 이 김종길 고라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인데 왜 그러면 이 양반이 그러냐면 이 양반이 조선의 3대 그 당시에 파라코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파라코라면 완전히 망난이죠. 개 망난이. 그러니까 그러면 파라코 3명이 누구냐면 안동에서는 사실 안동 사람도 아닌데 이 범위를 좀 넓혀서 1번 파라코가 이 흥선 대원군 이항입니다. 이항이고 두 번째 바로 이 파라코 김용환이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김남수입니다. 김남수는 여러분 대략 처음 들어보신 분 많겠지만 이 양반은 일찍이 사회주의에 눈을 떠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사회주의를 했는데 정말 온 재산을 다 사회주의 운동에 바치고 결국은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이 안동 사람입니다. 광산 김씨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김용직 교수입니다. 김용직 교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에서 적임직을 하시던 유명한 평론가. 바로 김용직 교수의 바로 선친이세요. 이 세 사람이 이 파라코로 유명한데 이 양반이 노름을 완전 유명한 노름꾼입니다. 김용환 씨가요. 그래서 이 노름을 하다 보니 온 제 다 그냥 산이고 선산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어요. 마지막에 뭐까지 팔아먹었냐면 학봉 선생의 진주성에서 사용하시던 칼이 있는데 그 칼도 전당포에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 아닐까,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것도 뭘 하는데 전부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데 노름에 지면 말이죠. 밤새 하다 지면 첫 달기 딱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쳤다고 운 뒤의 갑오는 따라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따라지를 잡았으면서 갑오받은 거다 뺐어요. 그 완전히 망난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 속임수 노름하다 보면 속임수를 가봤습니다. 속임수를 하다가 그 박이라는 사람이 귀때기를 때려. 이 김영환 씨 귀때기를 때렸다니까. 김영환 씨는 또 한 대 맞고 옆에 사람 때려요. 옆에 사람이 이 미쳤나 이렇게는 나는 돌림 귀때기인 줄 알고. 돌림 귀때기인 줄 알고 옆에 때려. 당신한테 너도 때려라. 이렇게 한번 돌고 자꾸 때리자. 이렇게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따님이 그 청송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따님의 그 혼수로 준비했던 농까지 팔아먹었어요. 농까지. 그래서 딸이 울면서 그 헌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딸이 직접 쓴 글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양반의 그 명언 가운데 하나가 화털지가 솔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봉할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손이에요 이 양반이. 그리고 이 양반이 명언이 하는데 할배는 학봉이고 나는 남봉이다. 둘 다 봉이다 입니다. 대대로 봉이 나니 대는 집구석이다.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할배는 학봉이고 나는 남봉이니 봉봉 그리 봉이 늘 나는 집안이면 대단한 집안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따님 한 번 갖고 있어서 양자를 했습니다. 바로 그 종길고라의 아버지인 김시인 씨인데 김시인 씨가 이미 종길 형님을 저한테 형님 때는 형님을 이미 낳았을 때 이 양자를 들어갔어요. 그거 안 가려고 말했죠. 그때 그 양자의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그 양반이 그 집 앞에 지뢰죠. 지뢰 거기 내급이라는 그 가서 동네 그 어른들이 가서 이 자리를 펴놓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네. 농성을 합니다. 며칠 동안 안 가요. 그래서 양자를 허락할 때까지 그냥 연장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인 씨가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이라마는 양자를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김종길 또 사명제를 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학봉정화 굉장히 양자를 너무 잘한 집 아닙니까? 대단한 정말 그 말대로 학봉정화는 융성일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는 사육신의 단계 하위지 선생을 했습니다. 단계 하위지 선생. 하위지 선생의 혈맥이 하나 그때 사육신은 전부 전가족을 몰살을 시키는데 어떻게 피끝이 하나 남아가지고 안동에 왔어요.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중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가운데 중자에 빛날 환자예요. 이 양반이 바로 그 김용환 씨하고 아주 오랫동안 50년 가까이 기디의 친구예요. 그 양반 어떤 분이냐면 안동 저희들 고향인 천전동에 가면 내앞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최초의 신학교 협동학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사회에서 참 중요한 학교인데 그게 이른바 내 앞에 있는 김씨들, 그 옆에 있는 모실 유씨들하고 여러 집안에서 돈을 내고 해서 만든 일종의 사립학교인데요. 네. 참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교사를 했어요. 그 대단한 수준입니다. 아무나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중환 씨가요. 근데 하중환 씨가 여름 돌아가신 날 뒤에 제문을 썼는데 그걸 처박아 놓고 아무도 안 보다가 우연히 뒤에 그걸 봤더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지금 아직도 곳곳에 보니까 학봉 선생의 고택에 고국 활동했으면서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가. 제가 이번에 오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찾아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양반이 6명을 골라 젊은 사람 6명을 골라서 거금을 주어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으로 보냈는데 6명이 가다가 성이 이시인 이동진은 대동강을 건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씨, 김씨, 홍씨 세 사람은 일본 경찰에 워낙 거금이 움직이는 바람에 일본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씨하고 조씨 두 사람은 다행히 도망을 가서 러시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엄청나게 많은 군자금을 보내서 독립운동에 쓰라고 보냈는데 그래 돼버립니다. 돈도 어디든지 잘 모르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죽기 전에 그 하중환 씨가 찾아가서 해방되면 안 됩니다. 아 세상에 전부 왜 매국 노고 침입한 놈들도 지가 공 있다고 떠들어대는 상황인데 아니 다 자네는 왜 그런 큰 거대한 남북을 노릇하면서 뭡니까 어른꾼이라는 소리 듣고 온갖 더러운 소리 다 듣고 빗대기 맞고 사기꾼 남북하면서 그게 재산을 다 날려서 돈을 빼서 모아가지고는 실제로는 노름해서 잃었다는 게 아니라 군자금을 보내는 그 사실을 왜 안 밝히느냐. 그때 이 어른이 하는 얘기도 문제를 들어 온갖 놈이 다 지가 잘했다고 나를 치면 내까지 나와서 하면 정말 그렇지 기천에 나쁜 짓 했는 거 변명하려 그런 게 아니냐. 분명히 그래 생각할 것이다. 그 역사에 묻어둬라.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 죽고 난 뒤에 하중환 씨가 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경주 최부자 다 독립운동의 군자금 되는 거고 최준 씨라고 이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삼 상회 안희재 선생 그거랑 또 큰 상황이 아니냐. 근데 그분들은 현착이 되고 다 세상에 알려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직접 물은 그 대화록이 있어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 놀랄 일.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이거를 지금 밝히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그 노름회가 재산 다 까먹은 거를 변명한 줄 알 것이다. 그렇죠? 차라리 또 욕에다 욕을 더하는 것보다 차라리 영원히 비밀로 삼는 게 좋겠다. 신은 알아줄 거 아니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알고 하느님 신이 아니 뭐가 내가 꼭 세상 사는 그 논어에도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호화 그랬습니다. 남이 자기 잘난 거 자기 업적을 몰라주더라도 관심 없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진짜 군자 아니냐? 이걸 신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학봉 선생의 그 정신을 그대로 올곧게 이은 그런 분이라고 해서 다행히 그게 뒤에 좀 일부가 알려져서 여기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데 좀 더 진실하게 상세하게 차라리 이것을 드라마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갈 것입니다. 그런 학봉 이후에 이 김영환 이 어른이 정말 학봉 정신의 정말 올곧게 이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특히 그 의성 김가 가운데서 내합 김가 그리고 한 5파가 있는데요. 정계 선생의 그 5 아들이 바로 약봉, 귀봉, 우남, 학봉, 남학 5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 5파 한 2, 3천 명의 족당들은 이쪽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김정일 이 고라도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한번 조용히 얘기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정말 창피해서 학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역사시간만 되면 학봉 김모라는 사람이 임일전에 일어나기 전에 통신부사로 가서 그거 안 올 거라고 큰소리 치는 바람에 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나라가 개판이 됐고 또 그거 올 건 줄 알면서도 방파심에 앞서서 거짓말을 했다.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학교를 갈 수 없고 만나면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나 그 역사가 왜곡된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게 이 어른이 분명히 오지 않을 거라고 본 건 사실입니다. 가서 봤더니 봉신술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꼭 쥐같이 생긴 놈이 그런 놈이 무슨 영웅이겠느냐. 그리고 미친놈 아니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학봉이 바로 연전에 조금 전에 북경에 갔다 왔습니다. 북경에는 서장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꼭 이 상사, 정사, 부사, 서장관 이 세 사람이 핵심 사실들인데 서장관을 가서 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크고 자금성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쳐들어오겠느냐. 물론 정세 판단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악록 허성이가 바로 누구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악록 허성이 저희 외조상입니다. 제 피가 있어요. 학부모는 제가 피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학부모 피가 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생피부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록은 제가 바로 우리 혈육조상인데 악록이 바로 누구냐면 흔한서른의 오빠이고 흑빈의 형님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얘들 동민이고 학부모하고 아주 같은 당파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볼 때는 올 것 같아야 됐습니다. 2대1로 주장을 했으면 정부에서 임금이 알아서 그 다수결을 하든지 자기 알아서 할 텐데 그 뒤에 책임을 학부모에게 그리고 선조는 학부모에게 또 제 책임을 문책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좀 화가 나 했더니 서해 선생님께서 지금 저놈들이 그 경상도로 들어오는데 지금 경상도에서 민심을 끌어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를 만약에 어떻게 해버리면 쉽게 그쪽이 아니 방송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조도 역시 전략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조이사로 임명해서 그러면 합자 해보라 합니다. 네. 학부모이 스스로 실제로 정세 잘못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이 있어요. 거의 보고는 아니고 정세를 잘못 본 건 사실입니다. 너무 우습게 봤어요. 중국에 너무 큰 걸 보고 와서 큰 바다를 보고 나니 강이 아무것도 안 것처럼 보였어. 그게 그놈들이 또 그런 조총이라는 신무를 가지고 있을 줄 몰랐고 그래서 군비가 그렇게 되는지 또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을 지고 이 양반이 이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진충보국으로 이 국공 뼈골이 상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학봉 선생님께서 조이사가 돼가지고 진주를 갔더니 진주성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서 바로 거기 촉성리에 올라가서 학봉 선생님이 이거 정말 미치겠다. 그만 옆에 있던 조정도 선생님에게 1호 선생님한테 해주셨는데 조정도 선생님에게 그만 아니 그래서 1호가 조정도 선생님이 대소원이죠. 대소원 선생님이 영감 꼬라지 일대에서 우리 여기서 그만 셋이 그만 안고 서로 물속에 빠져 자살해 봅시다. 사람 뭐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아니다.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까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즉시 이 진주, 성주, 부성주를 찾아와라. 그때 성주는 너무너무 놀라서 지리산에 도망가 있다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성주가 누구냐면 김신민입니다. 그 지리산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너 이놈 너 그냥 이렇게 그냥 죽을래? 아니면 있는 놈 다 한번 싸워보고 죽을래? 그래 물었더니 김신민 대답이 영감 이왕이면 제가 한번 싸워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군대를 모으니까 전부가 2,500에서 300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안 가서 즉시 왜군이 들어오는데 3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3천 우리가 광고를 총계가 3천이 안 되는데 2만 명이 왔어요. 거의 10대1, 8대1, 10대1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그 빛나는 승리를 거두느냐? 이거는 제가 후손에서는 아니고 이미 허선도 선생이라는 아주 이 국사학에 밝은 인전자라는 전문을 연구하는 분이 논문으로 다 확인해 놓은 것인데 박봉 선생님께서 조율을 해서 거기 수많은 의병들을 모아서 이 2,500에 3,000 군대는 성 안에 있고 성 밖을 외놈들이 성을 감쌌을 때 밖에 포위를 한 겁니다. 이 외놈들은 양쪽에 적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격전으로 해서 말이죠. 비패식이고 정신 못 차리고 이래서도 뭐 저래서도 못하고 해서 그래서 거둔 승리가 바로 임진왜란의 3대첩 가운데 하나인 진주대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듬해 4월에 이미 그때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또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전염병으로 누워있는 그 환자들한테 막 머리 만져주고 힘내라고 이러다가 감염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러니 이 사회를 보면 그런데 막 교과서에 무슨 허위 보고 당파심에서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우리 이 내학 교수들은 트라우마가 아주 하루마저 힘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학교에서 정확히 보고 그때 상황이 전혀 알려진 것 아니다. 그리고 그건 또 황의돈이라는 1895년쯤 나서 1960몇 년 돌아가신 동국대학 교수 역사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 교과서를 쓰면서 교재 중학교 무슨 역사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처음으로 당파심에서 거기 보고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이조 오병이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당시의 사람이면 이조 오병이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군 돌기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는 바람에 이거 자극적이고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래저래 퍼져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결국 뒤에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건 그까지 좀 넘어가고 사실 좀 얘기 앞으로 좀 고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학봉선을 만나고 난 뒤에 조금 이제 가다 했겠네 또 피골이 상접한 노인 여러분 1,000원짜리 보면 피골이 상접한 노인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살이랑 하나도 없고 빼짝 마른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사실과 달라요.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 에도 시대 때 17세기 때 일본의 학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강하이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폐계학을 거기 전파해서 그게 처음 시작인데 그 후지하라 같은 사람이 여자 중하다가 그걸 배우고 유자가 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폐계학이 널리 알려지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폐계에서 전조를 만들고 편지를 책을 폐계책을 여러 가지 종류를 저걸 했습니다. 출판을 했어요. 또 각 지역에 다르게 요즘 다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 상황을 좀 정리가 됩니다만은 폐계책에 대한 종목가 굉장해요. 근데 이 어떤 이 유학자가 폐계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꿈에 폐계책을 만난 겁니다. 이 양반이 그림을 좀 그려요. 일어나서 즉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옷을 입고 해석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폐계학 연구원을 만든 중국 이동준 선생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이 옛날에 문경 시멘트 회장을 했고 인천 제철도 회장을 했고 유년 세로파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10대 재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폐계 3계파에 종손과 몇천 안 돼요. 종손과 한 4, 5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을 사업 때문에 일본 다녀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뒤에 돈 만들고 일을 할 때 옷하고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그 얼굴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면 꿈에 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공자께서 일생 동안 꿈속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주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주공은 성이 비시고 이름은 단인데 아침 단자입니다. 이 양반이 공자가 왜 이 양반을 일생 동안 좋아했는 이유는 제가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공자가 늙어서 드디어 제자들 불러놓고 얘들아 큰일 났다. 꿈에 주공이 안 보인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폐계선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정말 그리워한다면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 교회들 계시겠지만 기독 교회들 가운데는 꿈에 예수님 만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려보라 하면 다 다르게 그래요. 옷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다르게 그래요. 샤먼들,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꿈속에 다 산신령도 만나고
특히 영왕님도 자주 만나요. 근데 물어보면 영왕님 어떤 사람은 남자라, 어떤 여자라 그러고 어떤 성별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행은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여자더라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알고 보면 주관적인 자기 머릿속에 뇌 세포가 일종의 조작한 것이죠.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행히도 그 사진을 버려버리고 지금 여러분 퇴계 종가 뒤에 가면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퇴계선생이 앉아 계시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얼굴은 아마 퇴계선생의 실물과 상당히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퇴계선생은 막 삐쩍말한 영감이 앉아있어 피골에 상대해서 또 그 사람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퇴계했어요. 그래. 선생님은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자손놈들이 일을 안 하고 그저 나만 뜯어먹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영향을 섭취해도 도무지 내가 퇴근할 도리가 있어야지 이랬다는 겁니다.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 뭐 편하게 계셔서 또 가는데 또 한명하다 했기는 웬 또 노인이 소가죽을 덮쓰고 있더래요. 소가죽을. 그 선생님은 또 누구십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아 서예일세 선생이라 입니다. 그 선생님은 왜 소가죽을 왜 덮쓰고 있습니까? 뭐지 챔버에서 말도 못하겠네 이 사람아. 그 이제 이 동네에서 이 폐쇄된 동네다 보니까 이 밤 되면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총각촌들끼리 연애를 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창피해서 내가 낯을 볼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 안동을 대표하는 11사람에 대한 이러한 얘기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상민들이 만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 그럼 뭐냐면 뭐가 밝으려면 뒤에 뭔가 시커먼 배경이 있어야 뭐가 밝아 보이고 그런 겁니다. 명암이라는 게 분명 구분 지어져야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지. 못난 놈이 엄청 많은데 못생긴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잘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엄청 빛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잘생겼으면 특별히 잘생긴 분이 잘 보이 떠나요. 그래서 워낙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추화시켜서 일종의 이 비박탈 혹은 현조를 모시지 못한 이러한 이 스트레스를 카타르시스하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세 분이 영향이 컸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인구의 회자가 됐겠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봉 선생님께서 보니까 열흘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퇴계선생님처럼 한 70세까지만 살았더라도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퇴계선생님 학봉 선생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사람처럼 요즘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얘기하는 다른 제자에게 얘기하는 걸 다른 제자가 듣고 기록해 놓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퇴계 선생님이 서해 선생을 딱 보고는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나간 사이에 이 젊은 친구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사자는 천소생이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학봉이에요. 학봉이 뒷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서해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사자 천소생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역시 퇴계 선생이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역시 조금 전에 우리 정호락 교수의 이 조상이신 한강 선생하고 세 분이 퇴계하게 그러니까 근데 훌륭한 제자들 많았는데 왜 그러면 세 분을 꼽냐면 학통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통뿐만 아니라 학통이 대대로 그분들의 학문을 계속 줄 이어서 끊이지 않고 내려온 그죠? 근데 학봉의 학문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바로 김용환 선생의 아버지인 서산 김흥자 학자까지 내려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현삼윤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조선유학사를 썼는데 설총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인물을 다 거론하고 마지막으로 유학의 문을 닫은 사람, 마지막 종결자, 끝판왕이라고 야구할 때 누구냐? 서산 기봉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명저에 들어가서 누구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물론 그 중간에는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세상 인구에 회자가 되는 사람은 학봉 있고 그 뒤에 서산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김용환 있고 또 아까 말한 이 김종길 구라 그죠? 이런 분이 아마 역사에 그 연결이 쭉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사실 구라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거짓말을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뜻을 안 봅니다. 우리나라는 의미 약간 변형돼서 같은 얘기도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입담이 구수한 사람, 이래서 구라라는 그리고 또 한 달까지도 만들어졌어요. 입구자에다가 비담도 하지 않습니까? 입만 띄면 비담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 뜻의 구라지 거짓말장이 구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김정일 씨한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이놈 학봉수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나를 뭐 대왕구라라고 얘기했다면서 헐 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약간 바뀌어져서 좋은 의미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 학봉 선생이 아까 이 56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70까지 14년부터 사시는 분명히 태계 선생의 그 일과 성리학을 좀 더 정리하고 또 이 수습을 하고 해서 어쩌면 더 단단한 이 체계를 만들어 놓았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런데 그러면 56세까지는 그러면 전혀 저술할 기회가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에는 선생의 태계 선생의 학문에 완전히 감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예 선생이나 학공 선생이 둘 다 그리고 이 한강 선생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성리설때 토를 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00%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뭐 내가 거기에다가 뭐 토를 다는 거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런 분들이 100% 인정하고 감복했던 태계 선생의 학문의 핵심은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천학 비례에나마 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인간 사람이란 무엇인가? 제일 큰 고민이죠. 그리고 그 인간과 그의 대척점에 상대점에 서 있는 신이란 무엇인가? 그 신인 문제. 그 신의 문제는 종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대체 인간이 죽으면 하나의 물질이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라는 특별한 영혼이 있어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영혼이 풀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영혼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신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신본주의자가 되고 인간적으로 기울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우리는 중국 문화하고 사실 고대 문화는 거의 친연성이 너무나 가까워서 분리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와서 민족주의가 참고로 배도가 돼서 한 100여 년 사이에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는 중국과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질감을 느끼고 중국이 망하면 우리가 소중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중국의 전통을 우리가 더 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학문도 퇴계 선생이 중국의 명청대 엉망이 되어버린 그 성리학의 정신을 정맥을 바로 퇴계에 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걸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거의 동질성이 엄청나게 친연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천둥, 번개, 혹은 뭐 비바람, 뭐 혹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전부 과학적으로 밝혀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천둥이 왜 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신이 한 것이라 생각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신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그 바보들 제외하고는 백치를 제외하고는 99%가 신을 다 믿었어요. 완전 신본주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신을 섬기는데 제일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인데요. 제사인데 바로 1300년에서 한 1800년 이전에 은나라 때 그 은나라와 우리 한민족은 친연성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흰 것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은나라가 원래 출발이 어디냐면 발레 지역입니다. 원래 출발이 발레. 그래서 산동으로 가서 다시 중원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 한반도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출발이 거기에요.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은나라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좀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한 80은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0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만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굶더라도 신은 잡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갑골문이라고 남아있는 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물론 대나무에다 썼고 저기에 썼습니다. 그 붓으로 붓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한 5,000년 전부터. 그런데 그건 다 썩어서 없어졌고 거기 그 거북뼈, 거북 대뼈에 점을 치면서 세게 놨던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10,000조각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쭉 해독을 해보니까 그게 알아내니까 100년도 안 되는데 해독을 해보니까 아 글쎄 광하에 있는 수신이라든지 또 산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를 50마리, 100마리 그대로 잡았어. 소를 잡아서 물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이런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하백이 바다의 신이 고맙게 배가 불러가지고 인간의 그 농작물을 안 뺏어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 이게 소 한 마리 잡으면 여기 있는 물이 다 잡수 것도 남을 텐데 100명이 200명이 배불리 먹는데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또 그 당시에 또 제사가 어떻게 자기들이 글자도 없는 시대에 글자는 은나라 후기에 만들어지는데 글자 역사는 6,000년도 아니 3,000년도 아닙니다. 한자가.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모든 조상이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은나라 마지막 왕이 31대인데 마지막 왕은 위에 30대를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남자면 여자도 있잖아요. 제사가 있는 데서 몇 번입니다. 그 이성들이 거의 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물자를 낭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음복을 합니다. 근데 음복에 음자로 보면 말이죠. 원래 지금은 밥식자 옆에 합품 음자를 써놓았는데 원래는 갑골문 시대는 그게 아니고 이 술통 주자 네. 그 술주자에 산수를 뺀 거 그게 원래 신유수 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술통입니다. 그 술통 옆에다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술통에 입을 넣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바로 그게 음자예요. 근데 그게 뒤에 유자가 밥식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음복이라는 뭐냐면 거기에 참석한 이 자손들은 애건 어른이건 간에 반드시 술을 먹어야 됩니다. 신이 흠양을 하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 할아버지 제사가 있으면 가서 큰집에 가서 큰집이 저희들은 그 안동 임하면 전전도 내압이라는 곳인데 거기 우리는 바로 물 건너 신덕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제사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지나가는데 가서 물 하나 건너 가서 저녁에 자요. 그리고 한밤중에 깨웁니다. 깨우면 간단히 세수하고 제사를 지내고 꼭 술을 한 컵씩 먹었어요. 애건 어리고 다 먹고 음복이기 때문에. 네. 그 복은 누구나 다 먹어야 누구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복을 다 고루고루 나눠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나라 사람들은 그 많은 제사를 어릴 때부터 술을 먹다 보니까
뒤에는 전부 다 술 주정뱅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망하는데 바로 제사와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라고 요거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아까 공자가 죽을 때까지 꿈에도 봤던 주공입니다. 그래서 주공이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조치를 내렸어요. 뭐냐? 내가 우리는 천자지만 천자인데 천자는 조상을 7대까지만 모시고 그 위에는 안 모시고 시조신하고 바로 위로 6대까지 중간에 전부 다 조매해버려. 그리고 이 경들은 그러니까 제후들이죠. 제후들은 5대까지. 그 다음에 제후들 밑에 장관급인 대부들은 3대까지. 그리고 장관이 3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부가 3대예요. 그리고 사는 하사, 중사, 상사가 있는데 사는 전부 다 벼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사는 아마 요즘 국장 좀 되고 중사는 아마 과장 좀 되고 하사는 계장 좀 되는 거예요. 상사는 2대, 하사는 1대. 그리고 지배기층입니다. 1대. 그리고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은 제사 안지는 수 없고 지내려면 따로 사당이 필요 없고 그냥 집에다가 약간 땅을 구멍을 또 파가지고 약간 넣어가지고 신전 하나 놓고 그걸 하면 또 감시를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주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엄청난 혁명적인 조치예요. 너무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그래서 결국 주공이 죽고 난 뒤에 그 흐지부지대가 계속 지내고 그런데 주공이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의 생각이 바로 주공이 정말 잘하셨다. 바꿔 말하면 뭐냐? 주공은 에너지가 100이라면 50을 조상 섬기는 데 쓰고 50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 쓰자. 이게 바로 절충법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을 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죠. 이게 바로 유학의 공자의 바로 핵심 사상이고 주공의 바로 핵심 사상입니다. 경천애인. 그 쉬운 말 어디 가도 모기타에다 써있고 이발소 가도 써있죠. 경천애인.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자나 퇴계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도다. 이게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신본론이라는, 여기 인본론이면 이렇게 있으면 거죠. 이 바로 공자와 퇴계가 여기 위치합니다. 근데 여기 인본적으로 많이 기운 사람이 있어요. 인본적으로.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친다면 율곡 선생님이에요. 퇴계와 율곡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그러면 더 여러분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은나라 때 갑골문 그 이후에 종교문 거기에는 우리가 무서운 그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상제. 이 상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서격, 시격 펼치면 나옵니다. 펼치면 상제가 무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서로 오면 상제라는 말이 확 줄어들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은나라 때 상제라고 부르다 똑같은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천이라고 부릅니다. 천. 공자의 논어에 천이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13번 나오는 중에서 8번이 무슨 이 천이 뭐냐면 바로 의지.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역사하는 신.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고, 방관하는 신이 아니고, 역사하는 신이에요. 5번은 스카이라는 의미. 혹은, 약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과반수 이상이 바로 의지를 가진, 인간 세계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기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논을 보실 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공자가 굉장히 한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인 자공이, 아마 기도해라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많은 그 무당이 불러가지고 한번 고소하지 기도해라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놈, 그러더라지만, 내가 이미 하느님께 빈 지가 오래되었다. 구지도 고의. 내가 하느님께 난 늘 비고 있어. 누구야? 하느님에게 빈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신에게. 그러면서 공자는 경귀신이 원죄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공의 뜻을 저버리고, 지나치게 또 이 귀신적으로 너무 기울어, 모든 복을 막 귀신에게 빌어서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좀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귀신을 공경하되, 신을 공경하되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나라가 나라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니냐? 제사 지내고 술 먹다 다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그런 이러한 얘기들을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서경의 여러 편, 주고라든지 여러 편 속에 소고, 여러 편 속에 그런 말을 해놨어요, 곳곳에. 지금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상서라는 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자가 그런 차원에서 나는 내가 이 빈지가 오래되었다 얘기하는 뭐냐면, 이른바 역사하는 신에게. 그런데 여기에 이 한나라 때 들어가지고는 이 천자에다 또 주자가 붙어요. 천주. 천주라는 말이 한나라 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 이런 뜻으로. 그렇죠. 하늘의 주인과 약간 더 천이라는 말보다도 약간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에 중국이 들어와서 15세기에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동양 문화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친 천주시르의 그 저자인 마테오리치, 위대한 천재입니다. 네. 나쁘게 말하면 좀 일종의 사기꾼이고요. 좋게 말하면 위대한 천재인데 동양 문화를 엄청나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천주시르. 그 천주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나라 때 이제 사용되는 거를. 원래는 자기가 상제시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여기에서는 상제라고 불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렀고 너희들은 상제라고 불렀는데 알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그것 때문에 목 잘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의 외사촌 형님인 윤지충입니다. 윤지충이 전주감정에 잡혀가서 공초를 받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정민씨라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전라 그 감사가 너희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믿고 하냐 했더니 아이고 이거 감사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시경이나 서경에 보면 소사 상계 밝게 상계를 섬기라고 온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청주가 바로 상계인데 난 상제를 섬겼을 뿐이고 알고 제사도 신에게 제사는 그 지내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호세에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걸 내가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왜 적어야 됩니까? 항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산 정예는 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아까 왜 제가 그 마테오리치는 일종의 약간 사기꾼인지 모르면 그 전주시대에 예수에 가서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도를 하느님의 도를 전파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거 한 줄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중국 사람들에게 영혼을 땡기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밝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하나만 쓰고 이 양반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50대 후반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이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그 마테오치는 요즘 그 교황과 같은 다 제수이트파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중국에 말 나오는 상대를 우리 여호와하고 연결해서 정신병자 아니냐? 막 공격을 하고 그걸 또 적어가지고 로마 교황에게 물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데 이걸 그대로 둬야 되냐 말이야. 교황이 주기행들하고 의논해서 마테오치 전도법은 잘못된 것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와가 어떻게 상제냐? 그 중국의 그 거항한 신 그 상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결론 난 것이 중국의 청나라의 강영형제들인데 다 쫓겨났습니다. 강영형제 그렇다면 우리 너희들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희들 다 가라. 안 가는 목사는 안 가는 여러분 자세히 죽이고 어떠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천주교에게는 이미 청나라 중위에 강영형제들 끊어졌어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옆으로 약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상제 그래서 천주 그 다음에 북송 때 불교의 강력한 이 흐름 불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5대 그러니까 수나라 이전에 5대 위진 남북조 그리고 한나라 말년부터 시작해서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내려오면서 불교 문화가 그 중국에서 외래 문화인데 얼마나 형성했는지 최고 지식인의 80~90% 불교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공자가 완전 질이 멸렬이 된 겁니다. 공맹은 완전 질이 멸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중화민족이 어떻게 인도에서 들어온 그 인도 왕자 그 학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정신병자들 아니냐 정신 차리자. 우리가 알고 요순, 우탕, 모낭, 무왕, 주공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기에 대호각성을 해서 이론을 만들고 이 새로운 학문을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서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정자주자. 이 사람들이 상제, 천주 이것도 뭐 좋지만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리라고 하자. 그걸 리라고 하자. 그게 바로 리, 해결사의 말씀 이기, 이원론이 이기, 이론론이 리입니다. 그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뭐냐면 천주로 올라가고 천으로 올라가고 상제로 그 일맥관통하는 거예요. 명칭을 바꾼 겁니다. 명칭을 바꾸고 그 속에 담긴 내용도 좀 바꿨어요. 주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리는 무정의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 명제인데요. 정각 의지 없어요. 그리고 무개탁 계산도 없고 헤아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작 조작이란 말은 뭐냐면 조는 창조란 말이고 작이라는 것은 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 9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자의 생각도 유신 신에서 이 천지는 신이 만들었는데 상제죠. 근데 이 상제라고 불리고 뒤에는 천으로 불리고 천지로 불리고 했습니다만 이 존재가 유신론입니다. 유학도 무신론은 큰 오해입니다. 공자님이 맨날 누구의 기도했어요? 하느님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테오치 그걸 이용했죠. 그런데 이 리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 하느님이 그 리를 모든 만물에게 그대로 투영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인간에게 갖는 거를 그걸 하느님의 그 리를 인간에게 갖는 걸로 또 설명 좀 해봐. 더 쉽게 인의예지라고 합니다. 인의예지가 바로 하느님의 고유한 자기 속성을 피창조물이 인간에게 주었을 때 그대로 준 게 인의예지. 뒤에 하나를 좀 신을 넣으십니다만 이게 인의예지랍니다. 그 인간은 기독교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존재가 아니라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발양해서 선한 인의 예제에 해당되는 일을 해서 스스로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스스로 수신, 제가, 치고, 병전화. 경물, 지지, 성의, 정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유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자가 무정담, 정담도, 의지도, 계산도, 촌탁도, 창조도, 제약하지 않는다 했는데 회계 선생은 이걸 받아들이기 참 곤란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책을 딱 뒤졌는데 주자 그 어록이 엄청나게 많은 책인데 그 중에 마음에 맞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나타났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자가 한 말이 사단시 리지발이요 칠정시 기지발이다. 사단은 인의 예지고 칠정은 휘로 애구 애오 욕인데 이 사단 칠정이 바로 있는데 사단의 리지발이라는 거예요. 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조작, 무개탁, 또 무정감, 무의지가 아니라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선인 하빌설이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되게가 역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알고 보니 주자가 이런 걸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자의 핵심이 이거라고 본다. 너희들은 뭐 이걸 아까 말한 그 무정의 무개탁, 무조작을 해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주자가 이것이 주자의 핵심 생각이라고 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자가 양쪽을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율곡 선생이 23살 때인가 처갓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도산에 들어왔습니다. 도산에 들어가서 태계선생님 그때 58세였는데 와서 인사를 드리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와서 원래 하루만 가라 그랬는데 사흘 동안 있었답니다. 눈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만나셨죠. 지도서를 주고 갖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막 강산에서 한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또 서로 천재들이니까 그죠? 쉽게 이 시간을 줄여서 얼마든지 일생 동안 다 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율곡이 와서 태계선에게 시를 처음 갖다 바치는 시가 요즘 말하면 당신은 바로 공자의 적통이고 플러스 주자의 적통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되게 정말 위대하다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 학교의 최고입니다. 동방생기고 최고고 주자 그 명나라 지리 매료했는 거 아무도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게 너무 놀라서 나 이거는 보통 그런 시를 써주면 회답을 해서 차원을 해줘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하겠다. 이건 내가 없는 걸 진짜 겸손 내가 어떻게 감히 살아서 주자의 적통이라고 내가 인정을 안 하냐. 내가 인정하면 내가 아니. 그리고 나는 사제가 됐고 그런데 이 양반이 태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계 선생의 이 바로 사단을 리지발이요 이 칠정은 기지발이라는 이 말 약간 수정을 해서 사단은 리발이 기수지요 칠정은 기발이 리승이라 여기 약간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고 몰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는 말이죠. 태계의 이 미발, 기발, 이 호발설은 이기가 하나인데 둘로 보는 큰 오류다. 네. 그러면 인심은 마땅히 두 개가 있게 된다. 사람 마음이 하나지 어떻게 마음이 두 개라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럼 넌 뭐란 말이야. 사단 칠정이 다 기지발이라 이겁니다. 리발이 아니라 왜? 주자가 아까 리는
무정의, 무개탁, 무조작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일체 창조를 했지만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오늘날 과학과 굉장히 상통하는 겁니다. 과학과 굉장히 우리 지금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세월호 사건, 그 여러분 다 보시 저도 봤지만 배가 사고 났다. 그 조금 있다가 뭐 사막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다 구출됐다. 또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 다음 상황이 달라져서 뭐 계속 중계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아니 그 배가 크게 다 끌어다닐 때까지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뭐 요만큼 나왔다 쏙 들어가면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 올리면 안 드립니다만은 이른바 이 신이 창조하는 순간 모든 걸 인간에게 맡겼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이른바 배에 있는 평형수라는 것을 빼내고 그 중요한 평형수를 빼내고 돈 한 푼이나 더 벌려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 입니다. 그게 바로 물리법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할 때는 그냥 파도가 칠 때는 그냥 갈 수 있지만 파도가 좀 센 그런 그 상황이 되면 평형수가 있으면 절대로 배가 가라앉지 않고 뒤지지 않는데 이미 물리법칙을 여기 물리법칙이 바로 신이다. 신의 뜻이고 이걸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배가 다 깔아 죽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럼 신을 과학자들 그러죠. 그럼 전 세계 60억이 전부 다 하늘미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간절히 원하면 배가 다시 떠오르고 괜찮아 다시 원해서 되겠네. 그게 됩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과학이라는 거 과학 굉장히 통하는데 알고 보니 주자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냥 한번 그 무기산이라고 이런 가보셨겠지만 제자들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갔다가 거기 조개가 와르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여기 조개 어떤 놈이 조개를 먹고 껍데기 벌어놓고 가는 모양입니다. 아니다. 여기 옛날에 바닷속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언제입니까? 그때가 11세기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산 것들인데 거기가 옛날에 바닷속이었다. 이게 천지가 막 융기를 해서 된 곳이다. 그건 맞습니다. 옛날에 거기 바닷속이었어요. 여러분 계림산수 뭐 갑천하고 계림 삼봉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바닷속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된 겁니다. 삐죽삐죽한 게 아니고 전부 물에 쓸려가서 된 것이고 그 융기된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아는 이미 과학적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른바 그 주자가 말한 그 무정과 무개탁, 무조작은 이게 계속 인본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개혁적이고 좀 뭘까요? 민생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게 바로 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무신론으로 빠져들까.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 결국 취지가 바로 물리학인데 물리학을 정말 깊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중 8구가 무신론자입니다. 다윈도 무신론자이고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이고 힉스가 무신론자입니다. 힉스가 지금 여러분 힉스 입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꿈에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얘기해놓았던 것이 오늘 증명에 대해서 노벨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힉스가 그 사람들이 그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른다고 제일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싫어하고 신을 부정하는데 왜 거기다가 신의 입자라고 붙였느냐?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과학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가운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가끔 있습니다만 드물어요. 저희 집안에 김호길 총장의 동생인 김영길 씨가 바로 창조과학회 회장도 그 부인이 아주 확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옆으로 좀 나간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이 차원에서 보면 그 퇴계가 거기에 얘기가 분명히 이 사단은 비지발이요 실정은 기지발이라고 했는 것 주자가 말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자가 퇴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 주자가 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정말 이게 일곱이 한 말을 누가 제자가 기록하는 것이라면 그건 주자가 했는 말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건 주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주자 안 믿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퇴계 선생이 가장 핵심인 리의 파악에 틀려봅니다. 그러니까 일곱 말을 들으면 퇴계는 대본 큰 근본에서 어긋났다. 어떻게 해서 신의 역사를 신의 활동을 믿느냐 이거예요. 리의 활동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퇴계에서는 저는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일곱의 악당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것은 여기 뭐 일곱을 종교한 분도 많겠습니다만 퇴계에 대한 악당 가운데 제일 심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도들이 말하기를 일곱이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중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일곱이 워낙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일곱은 참 잘생겼단 말이에요. 중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와서 활불이 났다고 막 전부 따라다니고 막 일곱이 움직이면 막 몇십 명 따라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의 스님으로서 이름이 오를 의자에다가 집 앞에 의암 스님이라고 해서 활불이 나타났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주더라던 말과 뭐냐면 금가루가 비록 귀한 것이지만 한 잔은 금설숙이나 나간죽이에요. 금가루가 아주 귀한 것이어서 입으로 넣으면 그게 장명백세하는 단약이 될 수 있지만 이걸 눈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이 백내장에 걸려서 보증봉사가 된다. 퇴계는 바로 금가루를 입으로 안 넣고 눈으로 집어넣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아주 정말 이 주자에 알고 보니까 주자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그 두 가지 한쪽을 가지고 서로 끝까지 고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바로 퇴계가 몰라서 그랬겠어요. 근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본과 인본에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에서 여러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늘 인이 뭡니까? 인에 대해서 대답을 많이 했지만 그중 핵심이 뭐냐면 애인입니다. 애인.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의 이 승차를 이렇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킨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받고 감동시켜서 기독교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힘인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뭐 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 안에 아무리 뭐 모금운동 해봐야 전국을 다 모아도 그 교회 하나 힘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의 바탕에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뭡니까?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너의 눈을 하나 까버리면 실제로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내 눈을 까놓으면 그 목을 잘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이빨을 전부 다 뽑아버리죠. 그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그 탄력의 법칙이라는 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너가 눈가 하나 까지면 상대방이 눈 한 개만 까라 이겁니다. 이빨 하나 부러뜨려서 그 이빨 한 개 뽑아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뭐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얘기해 보면 공자님이 이미 말했어요. 똑같은 말, 원수. 그 애인이란 말 속에 바로 보통 사람을 사랑하는 아니 원수, 애인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이 얘기라는 책에 보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후세 사람들이 그걸 발양시키고 키우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날 보면 정말 훌륭한 조상은 많이 있는데 후손들이 못나면 조상을 그냥 그대로 매장시키는 그런 집도 굉장히 많이 있을 아니 후손들이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아까 정도실만 부탁해서 번역도 빨리 해서 그거 보면 그 금맥 같은 정말 기가 막힌 학술과 학문과 좋은 말과 그런 것 때문에 일생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그 자료를 뭐 순 학문들이 모르게 전공한 사람 빼놓고 모르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뭐 보면 까망을 종이고 그 힘들어 종이 까망 글자 이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좀 힘들다가 그걸 모아서 빨리 번역해서 그걸 하루 빨리 자기 업그레이드 하는 인기나 모든 가격을 높이는 그 계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공자의 말 속에 이미 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애인들이 범범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아무나 보고 악순하고 뽀뽀하고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이 했는 그 사고방식 이런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여러분 정말 이거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 주자가 모순되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때 사람들은 퇴계는 분석적이고 일곱은 종합적이다. 퇴계는 미시적이고 일곱은 거시적이다. 막 온갖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이 희석을 하려고 그러고 어물어물 하려고 그러는데 나상도 그랬습니다. 물타기에 어물어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심는 칭과 인간의 문제에서 그 퇴계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물론 인간의 그 경제개발하고 잘 살게 하기 좋지. 그러나 자기 소자 너 어디서 왔냐? 부모가 낳았지 않느냐? 그럼 부모는 누가 하느냐? 조부가 낳아. 조부가 그 정조 보조 올라가서 조상들 그 인간이 누가 만들었겠느냐? 원래 요즘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나오거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생명나무시 나왔다. 그럼 생명나무는 누가 만들었냐? 이걸 알 수 있는 신이라고 봐야 돼. 거기에 대한 고마움 줄게. 이게 바로 경천의 애인이랑 한마디로 집합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주자의 또 한쪽을 잡고 있고 율곡 같은 사람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경천의 애인 아니란 말이냐? 경천 애인에 있어서도 농도가 완전히 다르죠. 주작도 그 주자의 그 이른바 무계탁 그 아까 말한 그 9글자 무정의 무계탁 무조작을 가면 율곡이 그걸 그렇게 존중하는데 그리 가버리면 결국은 지천 애인으로 갑니다. 경천 애인이 아니에요. 지천 이 하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치 그래 아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이라는 것은 실제 물에 다가가서 경자가 바로 앞으로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가서 그걸 분석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서 그 지혜를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으로 만들자. 이게 경물치지거든요. 그러면 과학 이게 점점 이렇게 또 기울고 가죠.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과학적으로 계속 가버리면 인간이 다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리학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지금 아는 우주가 우주 전체의 100분의 3을 알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전체 망원경으로 뭐 혹은 뭐 온갖 지금 뭐 무슨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알아낸 한계가 우주 전체의 100분의 3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제, 불가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소자의 창조주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함. 아주 가까이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귀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해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조부 모시고 저저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경천 애인의 핵심이 거기 있고, 지천 애인은 좀 달라져요. 약간 알지자라면 하늘을 알자. 그래서 하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원리 진리를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캐해가지고 현실에 응용하자.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이 소자의 신에 대한 공경이나 이런 건 점점 멀어지지. 그래 그 탄적인 예가 바로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들이 전부 무신론자들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생각이 요 문제 때문에 리가 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 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서 옥신각신하고 수변에 내려가도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문제 가지고 아무리 물건들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퇴계 선생의 학문에 너무나 감복한 예자들이 선생의 그 이기선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100%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선생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문화에도 신이나 이 천이나 성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한 바가 없습니다. 다 공자의 말씀이지 제자들이 논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게 또 하나의 동양의 한 미덕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퇴계학을 이 신봉하는 영남 지역 사람들이 의외로 신도들이 많다. 기독교건 불교건 신도들이 많다. 영주 출신으로서 이 신학대학에 있던 어떤 한 분이 몇 년 전에 논문을 나왔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반 정도가 기독교 신자의 그 배경에는 바로 퇴계가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참 선언보다 더 무서운 그분 이름 김흑열입니다. 영주 사람입니다. 그런 논문을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리, 신, 이 움직임, 이른바 역사함, 문을 열어놓고 주자의 그 이른바 9개 그 부적 같은 얘기, 무정의 무기에탁 무조작을 가면 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물리법칙으로 해놓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 지켜서 다 죽였고 사건이 나고 하는 것은 자동 아파트 무너지는 건 다 건축의 기본의 물리법칙을 다 알면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고, 대가를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그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테러가 자꾸 일어나는 이런 것도 인간의 마음에 인의 예지라는 바가 나는데 그거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센 놈이 자기 그 정글의 법칙을 이용해서 강대국이 약속을 괴롭히고 알고 보면 이슬람이 중세마에다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던 이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19세기에 약간 18세기 19세기 약간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완전 짐승 취급하고 했던 거기에 대한 분노, 이것이 IS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다. 결국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자만하고 까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자기까지 다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 얘기들이 바로 성리학의 고도를 가지고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의 생각을 중국 철학에서는 원시유학이라고 그러고, 원시가 나쁜 뜻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래 본모양의 이런 말입니다. 원시유학이라고 주자 정자의 학문을 신유학이라고, 새로운 유학. 그래서 이른바 신의 상제의 힘을 완전히, 거의 완전 불교의 영향을 엄청 받았죠. 불교에 유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키워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학에서도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왜? 인도의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세계선에게 영향받은 바로 학봉 그리고 서예 이런 분들이 사상이고, 그것이 그 대부분 동조하죠. 동조해서 그 뒤에 많은 서예학파나 학봉학파나
또 한강 아파트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논문을 쓰고 해서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재미있고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미가 하다 어느 어려운 얘기만 자꾸 지가 잘 모르는 얘기만 늘어놓고 나가서 시간이 또 다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혹시 저를 좀 꾸짖어 주신다거나 혹은 특별히 궁금한 게 있으면 시간이 약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곰곰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좀 꾸짖어 줄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잘 봐주셔서 없는 걸로 치고 그냥 오늘 밤늦게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벌써 13년 동안이나 매주 수요일날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정서를 강의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경, 주역, 사서 거의 다 한 바퀴 빙빙 다 돌렸습니다. 지금은 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노동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있었으면 참 여러분 선생님들 모시고 성실성에 또 제가 열심히 이 쥐꼬리 많은 지식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있을 텐데, 제가 직장이 서울에 있는 바람에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사실입니다. 혹시 서울에 동생이나 지인들이 계시면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바로 이 지하철 입구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고대역 하자마자 1번 출구 나가는 거기인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9시까지 경서에 관한 강의가 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란 뭐냐면 료가 고민하다 걱정하다 생각하다인데 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것처럼 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가끔 가다가 그 중에서 보면 아주 국전에 입창한 서예 가다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분들께 있는데 자기의 글씨라든지 혹은 생산한 물건을 가져와서 막 나눠줍니다.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여기 계시니까 못 오시더라도 혹시 서울에 친지가 있으면 좀 말씀을 광고를 좀 내시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성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전달자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보수를 받는다든지 그걸 재활 취득한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고 오히려 성인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대구도 알고 보면 그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로 줄여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선생님 퇴직하고 대구로 안 오시랍니까? 걔네만 자주 배울 수 있는데. 예, 김 선생님은 참 서울에서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또 좋은 주제를 갖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제약된 시간이라서 선생님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경 선생님의 감사에 있어서 큰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어성김씨 문중에서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 어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루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달에는 1월 14일 날 대구교육대학교의 장윤수 선생님이 경당 장흥여 선생과 안동장 씨의 종가문화에 대해서 다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두 문중을 묶어서 답사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또 못다한 그런 이야기들은 문중의 또 대표들 정선을 통해서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어쨌든 우리 회원님과 어성균 씨, 문중엽 종중 인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달 강의를 안내해 드렸고요. 나가실 적에 혹시 주차증 처음 오신 분들은 주차증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1,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시고 정산해서 나가시고 우리 백송현 우리 회원님께서 동방사에 달려 배포를 해드립니다. 뭐 동방사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회원님 또는 오늘 오신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우리 회의에 입회를 수강하신 분 가운데 입회 원서가 없으신 분들 저 앞에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가시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사실 못 오셨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모임이 겹치고 또 행사가 겹치고 해서 여러분이 못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입회를 하신 분들은 우리 백송현님께서 우리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백송현 회원 통장으로 연회비 꼭 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시면 전화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영남여학연구회 종가문화과정 제7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